서울의 공기 속에는 오랜 왕조의 묵직함과 자본의 풍요로운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방금 삼청동 갤러리 거리 옆에서 열린 VVIP 비공개 감상회를 마쳤다. 주최 측의 저녁 식사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나온 길이었다. 내 손끝에는 아직 고려청자를 만졌을 때의 옥처럼 섬세하고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다. 국내 최연소, 최고 수준의 미술품 감정사로서 내 삶은 본래 이렇게 수천 년을 뛰어넘는 예술품들을 중심으로 냉정하고 절제된 채 역사와 대화하며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3년 전 한 항공기 사고가 내 인생을 두 동강 냈다. 남편 강지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참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의 절반은 일이었고 절반은 그를 대신해 효도를 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밤낮 없이 일하며 촉망받는 전문가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들 윤우를 키우는 현숙한 미망인으로 나 자신을 바꿔놓았다. 나는 센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 이국 땅의 저녁 바람으로 마음속에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털어내려 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최고급 아동복 매장을 지날 때 내 발걸음은 예고 없이 멈췄다. 쇼윈도 안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채 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아이에게 앙증맞은 수제 가죽 부츠를 신겨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화려하게 화장한 여자가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서는 사랑이 넘쳐 흐를 듯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유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만약 그 남자가 강지혁이 아니었다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축복했을 것이다. 내 혈액은 그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듯했다. 시간, 공간, 그리고 거리의 소음까지 모두 내게서 멀어졌다. 내 눈에는 오직 그만이 보였다. 내 남편, 묘비 아래 3년 동안 누워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3년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짧게 기른 콧수염에 미간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유와 귀티가 서려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비스포크 캐시미어 코트는 척 보기에도 엄청난 고가품이었다. 그의 곁에 있는 여자, 나도 아는 사람이었다. 윤세라. 그의 대학 시절 절친한 여자 사람 친구. 그가 죽기 전까지도 내게 그저 평범한 친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리고 저 아이. 이목구비가 강지혁을 칠 팔알은 빼닮았다. 나는 강지혁이 아이의 옷깃을 정리해주고는 일어서서 아주 자연스럽게 윤세라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 세 식구는 더없이 화목하고 행복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바로 어제 아침 나는 이 손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신 그의 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굳어버린 다리를 주물러드렸다. 나는 거의 모든 사교 활동을 포기했고 내 개인 소장품 일부를 팔아치웠다. 오직 그가 죽은 후 회사가 남긴 빚더미를 메우기 위해, 오직 그의 늙은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라고 되뇌었다. 알고 보니 나의 3년, 내가 밤낮으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인 3년은 그저 그와 다른 여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죽음은 전 세계를 속였고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겨우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뛰어들어가 이 위선적인 평화를 찢어버리지도 않았다. 극한의 충격과 배신감 끝에 절대적인 냉정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어디에도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녹화 모드로 전환했다. 차갑고 투명한 쇼윈도 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는 렌즈를 저 화목한 세 식구에게 맞췄다. 내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해 극도로 억누른 탓에 발생하는 미세한 흔들림을 나 스스로도 볼 수 있었다. 녹화와 증거 수집. 이것은 감정사로서의 내 본능이었다. 진품과 위작을 가려내듯 사람의 마음도 감정한다. 강지혁이 무언가 느꼈는지,
무심코 창밖을 훑어보았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가로등의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그의 시선은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윤세라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끌려 돌아갔다. 나는 스마트폰을 넣고 뒤돌아섰다. 미련 없이 파리의 밤거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눈물은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죽어버린 내 사랑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은 내 인생을 위한 성대한 추도식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은 당연히 나를 배신한 그들이다. 나는 가장 가까운 호텔로 들어가 가장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첫 비행기를 예약했다. 전화기 너머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여행을 예약하는 것처럼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의 목적지는 지옥이며 나는 유일한 뱃사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도 1만 미터 상공. 기내는 평온한 엔진 소리만이 울릴 뿐 고요했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내가 3년 동안 의도적으로 억눌렀던 기억들이 터진 두 개의 홍수처럼 밀려왔다. 3년 전 비보가 전해졌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졌었다. 나는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아직 갓난아기인 아들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강지혁의 부모님, 나의 시부모님은 충격으로 나란히 쓰러지셨다. 내가 밤낮으로 그들의 병상을 지키며 물을 떠다 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며 그들을 붕괴 직전에서 간신히 구해냈다. 강지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재능이 뛰어났다. 아버지의 가장 촉망받는 수제자였다. 우리는 자유연애를 했고 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아끼셨다. 나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우리 가문이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상당수 경영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나는 미술품 연구에만 몰두했고 경영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기꺼이 뒷짐진 경영자가 되었다. 그가 죽은 후 재단은 구심점을 잃었다. 그가 생전에 벌인 몇몇 투자 사업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더미만 남았다. 내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예물과 수년간 모아온 나의 소중한 소장품들을 하나씩 팔아치워 간신히 그 구멍을 메웠다. 문문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아냈다. 나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에 나는 시부모님을 유일한 가족으로 여겼다. 아버님은 극심한 슬픔의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누우셨고 어머님은 모든 원망을 내게 쏟아 부으셨다. 수시로 내 코앞에서 내가 상문살섬, 문사이껴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저주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님께 드릴 보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나는 서재에서 재단의 재무보고서를 들여다보고 내가 가장 경멸했던 경영 지식을 공부했다. 새벽까지 친구들은 모두 나에게 이미 할 만큼 했으니 강지혁 집안이라는 빈 껍데기에 더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나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강지혁의 아내이고 그의 부모님을 돌보고 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이지 천하의 웃음거리다. 나는 여기서 그의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소진하고 있는데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돈을 물쓰듯하며 살고 있었다. 그가 말했던 소위 투자 실패는 아마도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이 현숙한 미망인은 그의 금선 탈각, 진, 퇴허, 계획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완벽한 아내였던 것이다. 비행기는 깊은 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3년간 살았던 평창동의 시댁으로 돌아왔다. 이곳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내가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다.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님은 소파에 기대어
고가의 에스테틱용 모델링 팩을 붙인 채 가사도우미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과일은 유기농으로 사오라고. 이 샤인머스켓은 딱 봐도 신선하지 않잖아. 내일 가서 환불해와. 나를 보더니 그녀는 귀찮다는 듯 눈꺼풀을 치켜떴다. 목소리에는 온통 책망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파리 프로젝트는 잘 성사됐어? 당장 다음 달 집안 생활비도 막막한데 이제 네가 이 집의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랑 윤우 생각 좀 해야지. 윤우는 내 아들 강윤우다. 나는 한때 그 이름이 남편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웃음거리였다는 것을.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네 한마디 하고는 말했다. 피곤해서요. 먼저 올라가서 쉴게요. 어머님은 잠시 멍했다. 내가 이런 냉담한 태도를 보일 줄은 예상 못한 듯했다.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아주 날개가 돋쳤네. 한마디 했다고 저러는 것 좀 봐. 나는 무시하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지난 3년간의 효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독백극 같았다. 나 혼자만 무대 위에서 열연하고 관객은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뜬. 이제 그 연극은 막을 내려야 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문을 잠그는 것이었다. 이곳은 강지혁과 나의 신혼방이었다. 방에는 아직도 우리의 웨딩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나는 행복한 얼굴로 그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본 뒤 표정 없이 액자를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거울에는 창백하고 낯선 얼굴이 비쳤다. 3년간의 고생으로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눈빛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얼음을 깨고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때 최고 감정사로서 가졌던 냉정과 날카로움이었다. 울지 않았다.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다. 극한의 분노 뒤에는 극한의 명료함이 찾아왔다. 내 뇌는 정밀 기계처럼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메모할 필요도 없었다. 완벽하고 명확한 계획이 이미 내 머릿속에 세워졌다. 그것은 구조는 복잡하지만 논리가 정연한 건축물과 같았다. 세 개의 핵심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 자산 보전 및 증거 확보. 나는 즉시 방화벽을 세워야 한다. 나의 것, 내 아들의 것, 그리고 우리 가의 모든 것을 강지혁 집안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동시에 내가 파리에서 찍은 영상과 지난 3년간 강지혁 집안의 모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흔들 수 없는 법적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미끼 제작. 강지혁이 온갖 수를 써서 죽음을 위장하고 몸을 뺀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자신만만하다. 나는 그를 위해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할 만한 미끼를 맞춤 제작해야 한다. 그를 유럽의 안락한 소굴에서 한국으로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할 함정을. 셋째, 법망 구축.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이혼과 재산 분할이 아니다.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한 꼴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공개적인 심판이다. 그와 그의 모든 공범들이 그들의 기만, 절도, 그리고 배신에 대해 가장 혹독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나는 침대 옆으로 가 베개 밑에서 예비용 스마트폰을 꺼냈다. 가장 중요한 고객 및 정보원과 연락하기 위한 나의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양. 김 변호사님 저예요. 내가 부른 사람은 아버지 생전에 가장 신뢰하셨던 고문 변호사, 기업 법무 분야에서 상승장군이라 불리는 남자 김영석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예리했다. 내 목소리는 나와 무관한 공식을 읊는 것처럼 평온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제 혼전 계약서에 명시된 휴면
자산분리 조항을 발동시켜 주세요. 네, 바로 지금요. 즉시 실행해서 제 개인 신탁기금,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유산, 그리고 윤우 명의의 모든 자산을 강지혁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모든 계좌로부터 방화벽 격리를 진행해 주세요. 동시에 팀을 꾸려서 3년 전 파나시아 항공 714편 추락사고의 모든 세부사항, 특히 강지혁의 사망 판정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비밀리에 재조사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사기극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지해졌다. 알겠네. 걱정 말게. 날이 밝기 전에 첫 번째 방화벽이 구축될 걸세.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자 배신감에 짓눌려 숨막히던 마음속 거대한 돌덩이가 드디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 다시 날카로워진 눈빛에 나를 보며 입꼬리가 천천히 차가운 호를 그렸다. 강지혁 씨,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끓인 탕약을 들고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내 스마트폰으로 김 변호사님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1단계 완료. 방화벽 발효. 나는 약그릇을 어머님 손에 건넸다. 그녀가 능숙하게 아버님께 약을 떠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감추기 어려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내가 3년간 정성껏 모셨던 눈앞의 이 노인은 내 인식 속에서 이미 가련한 아버지에서 사기꾼의 공범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진아 어머님이 약을 떠먹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어제 내가 말한 건 어떻게 생각해봤니? 내 박, 자자, 삼촌가 소개해준 그 프로젝트 수익률이 아주 높다던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오래된 도자기들 몇 점 팔아서 투자해볼까? 이렇게 앉아서 까먹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 그녀가 말하는 오래된 도자기는 아버지가 남기신 몇 점의 조선백자 관요관이었다. 강지혁이 죽은 후 어머님은 여러 번 애둘러 그것들을 현금화하라고 내게 암시했다. 나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 차마 팔 수 없다는 핑계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그녀가 이 집안을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그저 문훈가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긁어모아 죽었다 살아난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에게 보내주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머님, 그 작품들은 아버지가 윤우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건드릴 수 없어요. 돈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어머님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수로 해결한다는 거니? 우리 지혁이가 있었어야 했는데 정말 팔자가 사나워.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등 뒤로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해외 프로젝트 후속 처리를 핑계로 자주 외출했다. 실제로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그의 팀과 함께 수차례 고강도 회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님의 효율은 경이로웠다. 그는 24시간 내에 모든 자산의 법적 분리를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인맥을 통해 강지혁의 항공기 사고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을 신속하게 찾아냈다. 항공사고 사망자 명단에서 강지혁의 신원은 치과 기록과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조직 샘플의 DNA 대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스크린의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바로는 강지혁의 치과 기록이 사고 발생 6개월 전에 매우 이상하게 수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 샘플은 강지혁의 부모 DNA와 일치하긴 하지만 일치율이 99.97%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유전학적으로는 미세한 의문을 남깁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며 냉소했다. 나는 강지혁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는 겉보기에는 빈틈없이 일 처리를 하지만 뼛속까지 자신만만해서 항상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흔적을 남기곤 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내가 김 변호사님께 말했다.
강지혁에게 혈연 관계가 아주 가까운 먼 친척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사망하기 전 6개월 동안 그의 주변 모든 사람, 특히 그에게 충성했던 부하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완벽한 사기극에는 반드시 완벽한 대역이 필요하니까요. 동시에 다른 변호사팀은 강지혁 집안의 지난 3년간의 회계 장부를 감사하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지난 3년간 수십억 원이 넘는 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의 해외 계좌를 통해 유입되었다. 그리고 이 돈의 대부분은 또다시 투자라는 명목으로 더욱 은밀한 역외 신탁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신탁의 수혜자는 KJH라는 이니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변호사가 말했다. 저희는 이것이 강지혁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의 고리가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마지막 위임장에 서명을 마쳤을 때 김 변호사님은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서진 양, 정말 어른이 다 됐군.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이 길로 들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네. 나는 펜뚜껑을 딸깍 소리 나게 닫았다. 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변호사님.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저는 돌아갈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오직 앞으로만 갈 겁니다. 자산 방어와 초기 증거 수집을 마쳤다. 이제는 전체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 강지혁이라는 상어를 머나먼 곳에서부터 제 발로 그물에 걸려들게 할 미끼를 만드는 일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서울 근교의 한 한옥으로 향했다. 속세를 벗어난 이곳들에는 희귀한 화초들이 가득했다. 붉은 빛을 한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은은한 먹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선생님, 뜰에서 분재를 손질하고 있던 한 노인을 향해 나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노인이 돌아섰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맑았고 두 눈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맑고 예리했다. 그는 우리나라 도자 복원계의 테두 타이더이자 나의 스승이신 송 관장님이셨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왔느냐? 송 관장님은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고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일과 나의 계획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 죽어 얽힘 빼고 오직 한 가문의 자산이 도난당했고 하나의 사기극을 밝혀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했다. 송 관장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다. 고요한 우물 같은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려 둥둥 뜬 찻잎을 가볍게 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힘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거구나. 네, 선생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품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감정사조차 단시간에 식별할 수 없는 완벽한 위장의족을요. 무엇을 만들고 싶은 게냐.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던 그 이름을 내뱉었다. 고려 상감청자 연화모란문 병검입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송 관장님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고려청자는 우리 도자사의 정수이며 전해지는 작품이 극히 드물어 하나하나가 국보급 보물이다. 그런데 이 연화모란문 병은 오직 고려사의 기록에만 존재할 뿐 실물은 천년 동안 자취를 감춘 전설 속의 유물이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다시 세상에 나타난다면 전 세계의 최고 수집가들을 광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다. 너 지금 불장난을 하는 것이다. 송 관장님의 눈빛이 엄숙해졌다. 청자의 빚에 서과상감 기법은 이미 오래전에 그 맥이 끊겼다. 태토, 기형, 빅려, 권리, 어느 하나 하늘과 땅의 조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위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어려운 것 압니다. 나는 선생님의 눈을 보며 확고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그 기적에 무한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다면 그분은 바로 선생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다. 제 손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겹겹이 쌓인 비단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균열이 가득한 푸른색 자기 조각이 들어 있었다. 송 관장님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거의 빼앗다시피 그 자기 조각을 집어들고 돋보기를 쓴 채 비다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가락 이게 발톱 모양의 균열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입에서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이 태토, 이 요약색, 세상에, 이건 진짜 고려청자 파편이잖느냐.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래전 우연히 얻으신 것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수십 년간 고려청자 복원 기술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태토와 유약배합 비율만이 문제였지요. 이 조각이 선생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릴 수 있을 겁니다. 송 관장님은 자기 조각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이 계획을 위해 얼마나 큰 도박을 걸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천년의 풍파를 겪은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나는 평생 낡은 것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일만 해왔지 없는 것을 새로 만든 적은 없다. 내가 복원하는 것은 역사의 파편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그 자기 조각을 약속처럼 손에 꽉 쥐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내가 너를 위해 천의무봉, 태의무선의 가짜를 만들어주마. 천벌을 받을 놈을 잡기 위해서 송 관장님의 약속을 받자 내 마음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집에서 이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꾸미는 것이었다. 나는 의식적으로 시부모님 앞에서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비싼 수입 영양제를 사지 않았고 집안의 생활비도 계속해서 줄였다. 심지어 김 변호사님 쪽에서 일부러 자산 동결 위험 통지서를 보내게 했고 실수로 그것을 거실 탁자 위에 두고 나왔다. 어머님이 그 문서를 봤을 때 얼굴색이 즉시 변했다. 그녀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산 동결이라는 네 글자는 알아봤다. 서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녀는 그 종이를 든 채 손을 떨고 있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에서 문서를 받아들고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재단 쪽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변호사가 관례적으로 보낸 통지서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나의 의젓하고 굳건한 모습은 어머님에게는 무능함과 절망의 다른 이름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겉으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같은 말로 나를 위로했지만 뒤로는 수상한 움직임이 점점 잦아졌다. 나는 이미 아버지가 남기신 그 조선백자들의 밑바닥에 위치 추적 및 녹음 기능이 있는 초소형 추적기를 설치해 두었다. 이것은 현대 기술과 고대 예술의 결합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이었다.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감시 시스템을 통해 어머님이 몰래 그 백자들을 포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포장을 하면서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물건은 다 준비해 놨어. 언제 사람 보낼 거야? 걱정 마. 틀림없는 진품이야. 문영 감탱이가 남긴 건데 가짜일 리가 있겠어? 가격은 더 못 깎아. 우리 아들 쪽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차 안에 앉아 멀지 않은 평창동 집의 창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렸다. 그녀가 말하는 아들은 당연히 묘비 아래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는 즉시 그녀를 막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연락한 구매자가 집에 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백자들에 부착된 위치 추적 기능을 활성화했다.
지도 위에서 문가의 보물을 상징하는 몇 개의 점이 집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남쪽의 한 항구 도시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것들은 유럽으로 가는 화물선에 실릴 것이었다. 그리고 어머님이 받은 그 거액의 돈은 그날 밤 바로 한불법 환치기 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되었다. 입금 계좌는 바로 김 변호사 팀이 추적해낸 KJH의 역외 신탁이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이 기간의 모든 감시 영상, 통화 녹음, 그리고 완전한 자금 흐름도를 모두 압축하여 암호화된 이메일로 김 변호사님께 보냈다. 이메일의 제목은 2단계 증거 보충이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의자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 집. 내가 3년간 지키려 노력했던 이 집은 이미 안팎으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차라리 좋다. 폐허 위에서 연명하는 것보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동풍만 불면 되었다. 그리고 그 동풍은 머나먼 유럽에서 불어와야 했다. 나는 런던 예술품 시장에서 명망이 높은 오랜 고객, 아서 그레이 경에게 연락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고 영리하지만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 신비로운 동양의 수집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오랫동안 사라졌던 국보급 유물을 위한 인연 있고 실력 있는 구매자를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아서의 직업적 감각은 매우 예리했다. 그는 즉시 당신이 직접 나설 정도의 물건이라면 보통이 아닐 텐데 대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나는 화상통화 너머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전체 예술품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 이름을 내뱉었다. 고려상감청자 연화모란 문병. 화면 속 아서의 파란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그는 마이 갓, 장난하는 것 아니겠지? 그건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물건인데 라고 외쳤다. 저는 그런 장난은 치지 않습니다. 아서. 나는 신비스러운 척 말했다. 제 의뢰인은 매우 신중한 분이라 공개적인 경매 채널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개인적인 거래만을 원하시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구매자는 반드시 동양계이거나 동양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국보가 너무 오랫동안 떠돌았으니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고요. 나는 이미끼의 애국심이라는 화려한 외투를 입혔다. 아서는 흥분해서 손을 비볐다. 그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수료를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알겠소. 가장 최상위 서클에만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하지. 걱정 마시오. 내 고객 명단은 영국 여왕의 보석함보다 더 안전하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물고기가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거센 물결이 이는 깊은 바다에 성공적으로 던져졌음을 알았다. 이제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 일주일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지나갔다. 나는 여전히 매일 재단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점점 초췌해지는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그들은 나를 점점 더 경멸하고 무시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효과였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내 소나귀 안에 있었다. 그들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단단히 얽매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어느 깊은 밤 나는 아서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서 그는 극도로 흥분한 어조로 소식을 퍼뜨린 지 겨우 사흘 만에 이미 5건 이상의 최상위급 구매 의향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부호와 박물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하고 신비로운 구매자가 한 명 있어. 그는 자신을 미스터 K라고 칭하며 스위스에 등록된 유령 회사를 통해 연락해왔소. 그는 연화모란문 병에 대해 비정상적일 정도의 관심을 보이며 마치 직접 본 것처럼
그 물건의 역사적 세부 사항을 훤히 꿰뚫고 있더군. 아서는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그는 재력 증명을 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며 소장품 목록을 바로 보내왔소. 이 목록을 꼭 봐야 하오.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요. 나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PDF 형식의 소장품 목록이었다. 목록의 첫 번째 소장품을 보는 순간 내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명성화투체 개항배밍, 정화 차이자 판강배, 복제품, 원청화 소화 월화추 한신도, 매병유엔, 청화, 셔허유에샤주의 한신투, 매검, 복제품, 청건용 범랑체의 행림춘연도, 완덤 갤롱 펜벙차이, 식린춘옌투, 완, 복제품.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문문가의 가보였다. 아버지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수집한 것들이었다. 3년 전 그것들은 모두 우리 집 지하의 항온 항습 금고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강지혁이 나에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자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목록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렸다. 그곳에는 악의적인 도발과도 같은 작은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다. 이 정성으로 황후의 귀환을 맞이할 수 있기를. 황후. 그가 예전에 나의 연화모란 문 병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나는 이메일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마치 엿보는 눈들처럼 반짝였다. 강지혁, 드디어 왔구나. 내가 너를 3년이나 기다렸어. 미스터 K의 등장은 마치 거대한 돌이 호수에 던져진 것처럼 내 마음속 이미 얼어붙었던 잔물결을 일으켰다. 그것은 옛 정이 되살아나는 파동이 아니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함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보았을 때의 차가운 흥분이었다. 나는 아서에게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진정한 최상위 거래에서 판매자는 충분한 품위와 신비감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그에게 미스터 K에게 내 의뢰인이 아직 고려 중이며 그의 진정성을 평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하라고 했다. 나는 이런 밀고 당기기가 강지혁처럼 자신만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최고의 촉매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질 수 없을수록 더욱 미친 듯이 달려들 것이다. 역시나 그 후 며칠 동안 미스터 K의 이메일이 눈송이처럼 날아왔다. 그는 더 이상 아서를 거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내가 위장한 판매자 신분에게 직접 연락해왔다. 그의 모든 이메일은 치밀하게 설계된 연기 같았다. 첫 번째 이메일에서 그는 자신의 애국심을 극력으로 포장했다. 자신은 해외를 떠도는 나그네이며 평생의 소원은 잃어버린 국보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말투는 간절했고 감동적이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글자들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번째 이메일에서 그는 떠보기 시작했다. 그는 연화모란문 병에 대한 많은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구경 거긴의 크기, 굽의 형태, 유약의 균열, 칼펜, 세부 사항 같은 것들이었다. 이 질문들은 매우 교묘해서 업계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이렇게 하면 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다. 이 질문들은 바로 내가 예전에 서재에서 고서를 연구할 때 그가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내게 물어봤던 것들이라는 것을. 그는 내가 가르쳐준 지식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나는 웃었다. 나는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그의 모든 질문에 빈틈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려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병의 바닥에 새겨진 각인각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무심코 던졌다. 이것이 내가 설치한 첫 번째 작은 함정이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유물에 대한 연구가 깊었다면 이 세부사항이 꾸며낸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세 번째 이메일에서 그는 완전히 낚였다. 그는 내가 꾸며낸 그 세부사항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이를 근거로 이 연화모란문 병이 얼마나 유일무이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구자리 숫자의 천문학적인 가격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신의 역의 신탁 자산 증명서를 첨부했다. 그 자산 증명서는 마치 내 뺨을 세게 후려치는 따귀 같았다. 신탁의 총자산은 정확히 과거 묵문가 그룹에서 증발했던 그 거액의 유동자금과 일치했다. 나는 이메일을 확대해서 그 익숙한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강지혁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스위스 알프스 정상의 호화로운 스키 빌라였다. 그와 윤세라는 커플 스키복을 입고 옥처럼 예쁜 아들을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선물로 내 아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안겨주고 싶습니다. 그는 내게서 훔친 돈으로 우리 집안의 가보를 다시 사들여 그와 상간녀의 아들에게 선물하고 그의 화려한 미래를 깔아주려 하고 있었다.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파렴치한가.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나 와인 캐비닛으로 갔다. 나를 위해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선홍색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리며 나의 차가운 눈동자를 비췄다.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강지혁, 너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감정사 앞에서 가짜를 팔려고 한 것이다. 내가 파는 것은 너의 그 저렴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선적인 인간성이다. 그리고 나는 내 소장품의 친히 가짜라는 낙인을 찍어주겠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강지혁과의 이메일 교환은 마치 만리장성을 사이에 둔 심리전과 같았다. 나는 신중하고 의심 많지만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린 신비로운 소장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 나는 그의 이메일에 답장하기 시작했지만 매번 오랜 시간을 두고 보냈다. 때로는 믿을 만한 구매자를 찾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때로는 이거에게 거래 대금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나는 모순 속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돈 앞에 무릎 꿇는 이미지를 실감나게 그려냈다. 강지혁은 분명 나의 이런 상태에 매우 만족했다. 그가 보기에 나는 이미 그의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다. 그는 이메일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고 나에게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며 거래의 초기 방안을 제시했다. 스위스의 한 은행 금고에서 인수인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나는 즉시 답장했다. 거의 편집증적인 어조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스터 K,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연화몰한문 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밖을 떠돌았죠. 제가 잠시 이것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다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래 장소는 반드시 대한민국 영토 내여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흔들릴 수 없는 마지막 선입니다.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거래는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강렬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국보 수호자로 만들었다. 나는 이 이유가 명분도 있고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지혁이라는 큰 물고기를 그가 안전하다고 믿는 유럽의 깊은 바다에서 나의 홈그라운드인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완벽한 법망일 것이다. 나의 강경한 태도는 분명 강지혁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이틀 동안 침묵했다. 그 이틀 동안 김 변호사님의 팀은 전례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강지혁의 이메일 IP 주소와 그의 신탁 기금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인터폴과 협력하여 그와 윤세라가 스위스에 숨어 있는 곳을 잠정적으로 특정했다. 동시에 강지혁의 금융사기, 보험사기, 문화재 밀수 혐의에 대한 상세한 입건 자료가 이미 국내 사법당국에 제출되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이미 조용히 펼쳐졌다. 이틀 후 나는 강지혁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그는 타협했다. 당신의 애국심은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거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메일에 이렇게 썼다.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제3의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연화모란문, 병의 재질,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거액의 거래이니 저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글자를 보고 웃었다. 그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마지막 탐색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도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나는 즉시 송 관장님께 연락했다. 송 관장님의 작업 속도는 내 상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그 진짜 고려청자 파편을 이용해 이미 진품에 무한히 가까운 연화모란문 병여러 점을 성공적으로 복원해냈다. 그는 내게 이 위작들이 유약색, 균열, 테토의 화학 성분까지 모두 고려청자의 특징과 고도로 일치한다고 했다. 가장 정밀한 탄소, 14연대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어떤 감정사나 기계도 단시간에 진위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그중 한 점의 병을 그 진짜 파편과 함께 국내 최고 권위의 문화재 감정센터로 보냈다. 내가 의뢰한 사람은 센터의 소장이자 아버지의 또 다른 옛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재질 분석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대상은 이 파편이지만 보고서의 제목은 반드시 이 병이어야 합니다. 소장님은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3일 후 직인이 찍힌 완벽하고 권위 있는 감정 보고서가 내 이메일함에 도착했다. 나는 그것을 강지혁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그는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 권위 있는 감정 보고서를 받자 강지혁은 최후의 광기에 휩싸였다. 그는 눈이 뒤집힌 도박꾼처럼 자신의 모든 칩을 도박판에 밀어 넣었다. 연화모란문 병을 살 만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문가에서 훔쳐온 보물들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파는 것은 그가 치밀하게 바꿔치기 했던 위작들이 아니라 진짜 국보들이었다. 그는 유럽과 중동의 각종 암시장 구매자들과 접촉했다. 이 구매자들은 하나같이 배경이 신비롭고 출처를 묻지 않는 거부들이었다. 거래 방식 또한 극도로 은밀했고 전부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접촉한 모든 구매자는 사실 김 변호사 팀이 인터폴을 통해 심어놓은 정보원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모든 거래의 세부 사항, 즉 거래된 문화재, 가격, 시간, 자금 흐름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그의 문화재 밀수와 자금 세탁 혐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 사슬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가장 큰 구매자이자 중동의 석유 부호로 위장한 정보원에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했다. 이 물건들은 절대 보증합니다. 제 장인어른이 평생 모으신 소장품들이죠. 그분께서 생전에 저를 가장 신뢰하셔서 모든 보물을 제게 맡기셨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딸이라는 여자는 예술을 전혀 모르는 한심한 여자라서 보물산을 옆에 두고도 쓸 줄을 몰랐죠. 이 통화 녹음은 선명하게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전송되었다. 나는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그의 경박하고 파렴치한 말투를 들으며 마음속에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에막데어 심사, 아이모다유신스. 나는 이 남자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고 완전히 놓아버렸다. 그는 더 이상 나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저 내 계획 속에서 곧 제거될 하나의 목표물일 뿐이었다. 거래 날짜가 다가올수록 강지혁은 점점 더 조급해졌다.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모든 불법 소득을 거래에 사용할 임시 계좌 하나에 집중시켰다. 그 숫자는 눈을 의심할 만큼 엄청났다. 그리고 나는 그의 귀환을 위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사도우미에게 내가 3년간 살았던 평창동 시댁을 안팎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했다. 나는 직접 꽃집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백장미를 사와 거실 꽃병에 꽂았다. 나는 또한 와인셀러에서 아버지가 수년간 아껴두셔서
나조차 마시기 아까워했던 82년산 라피트로 칠드를 꺼냈다. 모든 것은 마치 멀리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처럼 따뜻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으로 가득 차게 꾸며졌다. 어머님은 나의 이런 행동을 보며 눈빛에 경멸과 의아함을 담았다. 그녀는 아마도 이 쓸모없는 며느리가 이런 방식으로 허황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몰랐다. 내가 준비하는 것은 가족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지혁이 귀국하기 전날 밤 나는 이 2명의 악의적인 조력자들을 먼저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그들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만들었다. 식탁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침묵했다. 아버님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했고 어머님은 딴 생각에 잠겨 밥그릇만 뒤적이고 있었다. 눈길은 때때로 나를 향했고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했다. 서진아,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결국 어머님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날들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서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가방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가볍게 놓았다.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진에는 파리의 아동복 매장, 알프스산의 스키빌라가 있었다. 모든 사진에는 강지혁, 윤세라, 그리고 그 아이의 꽃처럼 활짝 웃는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은 사진을 보는 순간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손을 뻗어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내 손가락 하나에 가볍게 제지당했다. 급하게 생각 마세요. 아직 더 있어요. 나는 작은 USB를 하나 더 꺼내 옆에 있던 휴대용 플레이어에 꽂았. 화면이 켜지면서 그녀가 얼마 전 집에서 백자를 포장하고 구매자와 통화하던 감시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야박한 목소리가 조용한 식당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우리 아들 쪽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문 영감탱이가 남긴 건데 가짜일 리가 있겠어. 영상이 끝나자 식당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내내 침묵하던 아버님, 그 중풍으로 비뚤어진 얼굴에도 공포와 절망의 빛이 드러났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목구멍에서 허 하는 괴상한 소리를 냈다. 나를 욕하고 싶었지만 한 글자도 말하지 못했다. 독한 년, 너, 이 독한 년. 어머님이 마침내 충격에서 벗어나 나를 향해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감시해? 너 천벌받을 거야. 나는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꿰뚫었다. 어머님 3년 전 두 분께서 강지혁과 공모하여 그 항공사고를 계획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문문가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제 돈을 쓰면서 제 집에 살면서 뒤에서는 저를 상문 살낀 년이라고 욕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에게서 긁어모은 마지막 한 푼까지 죽었다 살아난 그 보물 같은 아들에게 보내 그가 다른 여자와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게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한마디씩 물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뼘씩 더 하얘졌다. 마지막에는 이미 잿빛이 되어 소리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내가 3년간 진심으로 모셨던 이 두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내일부터 이 집, 그리고 두 분 명의의 강지혁으로부터 나온 모든 불법 자산은 법에 따라 동결될 겁니다. 두 분은 보험 사기, 자금 세탁, 불법 점유 등 여러 중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함 한 장을 식탁 위에 놓았다. 김 변호사님의 연락처였다. 그래도 두 분은 윤우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시니 제가 마지막 살 길은
하나 남겨드리죠. 자수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세요. 이것이 저, 그리고 우리 문문가가 두 분께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식당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어머님의 절망적이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집이 이 순간부터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혁은 취리히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그는 편안한 가죽 시트에 기대어 잔에 든 샴페인을 흔들며 창밖의 광활한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기분은 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상쾌하기 그지없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신선처럼 살았다. 엄청난 부, 미인의 동반, 새로 태어난 아들, 그는 남자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뼛속에는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의 피가 흘렀다. 그 연화모란문 병은 그가 부의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디딤돌이었다. 그것을 손에 넣고 중동의 그 석유 부호에게 되팔기만 하면 그는 모든 자산을 완벽하게 세탁하고 진정으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최상위 부호가 될 수 있었다. 문서진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미 희미한 기호로 남아 있었다. 어리석고 가련하지만 아주 쓰기 좋은 도구.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조금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현명함 덕분에 그의 모든 후환을 해결해 주었으니까 이번 거래가 끝나면 어쩌면 그녀에게 돈을 좀 떼어주어 그녀와 아이가 남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까 생각했다. 이것도 그가 그녀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일 것이다. 그는 이번 한국행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미 그 신비로운 판매자의 속을 다 파악했다고 자부했다. 애국심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이지만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멍청이. 그는 심지어 거래 마지막 순간에 가격을 한 번 더 세게 후려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느낌을 좋아했다. 마치 3년 전 그가 모든 사람을 손바닥 위에서 놀렸던 것처럼 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했다. 기내문이 열리고 익숙한 한국의 공기가 코로 들어왔을 때 강지혁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켰다. 화면에는 즉시 새로운 암호화된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 판매자가 보낸 것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주소 하나와 한 문장. 거래 장소, 문가 원자, 고택. 기다리겠습니다. 강지혁은 웃었다. 이 주소는 그의 마지막 경계심마저 완전히 허물어뜨렸다. 그가 보기에 상대방이 그가 가장 잘하는 곳에서 거래하기로 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그의 앞에 완전히 노출시킨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경호원과 변호사 팀을 이끌고 그곳에 나타났을 때 그 판매자의 얼굴에 어떤 당황한 표정이 나타날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 옷깃을 바로잡고 의기양양하게 비행기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자신이 곧 밟게 될 것이 부와 권력의 정상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공항 출구 밖에는 그가 준비한 픽업 차량 행렬 외에도 법과 정의로 짜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문가 고택 거실에 앉아 아버지가 남기신 자사오 닭이 세트를 느긋하게 닫고 있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백장미 향과 섞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 밤 나는 그에게 그가 평생 마셔본 차 중에 가장 비싼 차 한 잔을 대접할 것이다. 저녁 8시 정각 문가 고택의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직접 문을 열러 갔다. 문 밖에는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강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2명과 서류 가방을 들고 날카로운 표정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마도 그의 변호사일 것이다. 그는 나를 보고 굳어버렸다. 그 자신만만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충격, 의혹,
그리고 감추기 어려운 당황스러움이 그의 눈에서 교차했다. 서서진 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메마르고 거칠었다. 어떻게 당신이, 판매자는요? 나는 몸을 옆으로 비켜 들어오세요라는 손짓을 했다.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판매자는 저고 구매자는 당신이죠. 우리 이미 약속했잖아요. 들어오세요. 강지혁 씨. 강지혁의 얼굴색이 여러 번 변했다. 하지만 그는 역시 큰일을 겪어본 사람이었다.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경호원과 변호사에게 문 밖에서 기다리라고 손짓하고 자신은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그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저 백장미, 저 82년산 라피트로 칠드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 자사호닥이 세트의 시선이 젖었다. 그의 얼굴에 이해했다는 듯한 약간의 경멸이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결국 당신이었군. 그는 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자세는 편안했고 다시 주도권을 잡은 듯했다. 어떻게, 후회했나? 아니면 돈이 떨어졌어. 이 물건으로 나한테 남은 인생 생활비라도 좀 받아내려고? 그가 보기에 내가 오늘 꾸민 이 모든 것은 버림받은 여자가 가련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사오를 들어 그의 앞 청자 찻잔에 황금빛 차를 가득 따랐다. 마셔봐요. 아버지가 아끼시던 대홍포다. 홍퍼. 예요. 당신이 예전에 가장 좋아했잖아요. 강지혁은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고 코끝에 가져가 향만 맡았다. 그리고 내려놓았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양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리고 협상 자세를 취했다. 문서진 씨, 난 당신과 예리하게 할 시간 없어. 물건은 가져왔나? 물건은 당연히 있죠. 나는 눈을 들어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물건을 보기 전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해. 지난 3년,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나와 윤우를 생각한 적이 있었나요? 강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비웃음을 터뜨렸다. 문서진 씨, 지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오늘 비즈니스를 하러 온 거지, 감정 노름하러 온 게 아니야. 감정만큼 값싼 것도 없지. 좋은 말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을 그에게 향하게 했다. 그래서 당신, 지금 비즈니스에 관한 전화를 아주 받고 싶을 텐데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책상 위에 놓아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유럽에서 걸려온 번호가 표시되었다. 그의 그 중동 석유 부호, 큰손 구매자였다. 강지혁의 얼굴에 더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것이 거래를 재촉하는 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지어 일부러 스피커폰 버튼을 눌러 내 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 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저편에서 즉시 한 남자의 분노에 찬 억센 억양의 영어 고함이 터져나왔다. 강, 이 빌어먹을 사기꾼. 네가 나한테 판 물건들 방금 인터폴에 압수당했어. 그들이 말하길 네가 판 건 전부 입건된 작물, 지라라고 하더군. 내 계좌는 이미 동결됐어.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기 너머의 포효는 청천벽력처럼 강지혁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이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마트폰을 보고 또 나를 보았다. 입술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쿵 소리와 함께 그의 스마트폰이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떨어졌다. 액정은 박살이 났다. 그는 마치 모든 뼈가 뽑힌 것처럼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를 내려다보며 한치의 온도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내 아들을 지켰죠.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당신 같은 더러운 사기꾼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둘째, 내 집안을 지켰어요. 당신이 문가에서 훔쳐간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등록해서 당신이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로 만들었죠. 셋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그렸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것.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대문이 밖에서 거칠게 열렸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한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것은 바로 김 변호사님이었다. 문 밖에서 강지혁이 데려온 경호원 2명과 변호사는 이미 제압되어 있었다. 강지혁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의자에 탄앉아 바람 앞에 낙엽처럼 온몸을 떨었다. 입에서는 무의식적인 절망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강지혁 씨, 한 경찰관이 그의 앞으로 다가와 차가운 수갑과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다. 당신은 보험 사기, 국제문화재 밀수, 금융사기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지금부터 법에 따라 체포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강지혁은 마침내 극도의 공포 속에서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친 듯이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 병은 가짜야. 이 모든 게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선두에 선 경찰관이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눈빛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김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서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지혁 앞 책상 위에 놓았다. 강지혁 씨, 이것은 당신이 지난 6개월간 여러 구매자와 불법 문화재 거래를 한 모든 증거입니다. 통화 녹음, 이체 기록, 거래 계약서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당신이 3년 전 치과 기록을 위조하고 당신의 먼 친척 동생의 DNA 샘플을 이용해 항공사고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모든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부모와 공모하여 문문, 가그룹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고 자금 세탁을 한 완전한 자금 흐름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병. 김 변호사님은 웃었다. 그 미소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미끼였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자격조차 없었죠. 그리고 당신의 금융사기 증거 또한 이미 유럽의 몇몇 투자기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강지혁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다. 마지막에는 이미 핏기 없는 얼굴에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처참하게 졌다. 그가 3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지능은 그가 가장 우습게 봤던 이 가정주부 앞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게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그가 끌려나가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극도로 원독에 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문서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짜낸 것 같았다. 정말 독하군.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돌려주었다. 당신이 한 짓에 만분의 1도 안 돼요. 에필로그. 재판 당일 나는 출석했다. 피해자 아내의 신분이 아니라 무능가 자산수석 감정사이자 수호인의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다. 나는 냉정하게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결국 강지혁은 여러 죄가 병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세라는 공범으로 국내에 송환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모 또한 범인 은닉 및 불법 점유죄로 수감되었다. 한때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한 가족이 이렇게 가장 철저하고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재판이 끝난 후 수많은 기자들이 법원 문 앞에서 나를 애워쌌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거의 내 얼굴에 닿을 뻔했다. 문서진 대표님,
이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이 엄청난 사기극을 발견하셨습니까? 대표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끊임없이 터지는 플래시를 마주했다. 모든 렌즈를 향해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오늘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단 한 푼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법이 우리에게 가장 공정한 답을 주었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는 이 도시의 분주한 거리가 펼쳐졌다.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나는 알았다. 문서진의 인생은 오늘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1년 후, 나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많은 복잡한 기억을 담고 있는 평창동의 그 집을 완전히 개조했다. 나는 그것을 팔지도 계속 살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을 작은 개인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미술관의 이름은 서진 미술관, 뢰진 매슈관이다. 이곳에는 김 변호사 팀이 법적 절차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하나씩 되찾아온 우리 문가의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명성화 투체 개항배에서부터 원청화 매병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심혈이었고 또한 강지혁의 죄악의 증거였다. 이제 그것들은 모든 오욕을 씻고 항온 항습유리 진열장 안에 조용히 누워 세상 사람들에게 천년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미술관은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는 이 예술품들이 더 이상 금고에 갇힌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전승, 문화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랐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문가 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잡았다. 나는 아버지와 강지혁의 낡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내가 수년간 예술품 투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회사의 주력 사업을 전통적인 실물 경제에서 문화산업 투자 및 예술품 펀드 관리로 점차 전환했다. 나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나의 지휘 아래 문가 그룹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했고 전례 없는 활기를 띠었다. 나 또한 마쿠의 문화재 감정사에서 진정한 무대 앞으로 나와 재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물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다. 나는 여전히 완벽한 고려청자 한 점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하는 문서진이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좋았다. 나는 회사에 가지 않고 이제 5살이 된 아들 윤우를 데리고 우리 미술관에 왔다. 윤우는 멋진 꼬마 신사로 자랐다. 아이는 동시하고 조용했다. 아마도 내 성격을 닮았을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내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온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아이를 속이고 싶지 않았고 아이가 증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주었을 뿐이다. 아이는 내 손을 잡고 전시실을 하나씩 둘러보았다. 그 병과 항아리들의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원 청화 매병 앞에 이르러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얼굴을 들어 나에게 물었다. 엄마, 이 병이 그 나쁜 아저씨가 훔쳐갔던 거예요? 나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추고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그랬지.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왔단다. 우리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아이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응, 우리랑, 그리고 법과 정의가 함께 찾아온 거야. 그래서 윤우야, 기억해야 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단다. 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려면 올바른 방법을 써야 해. 주먹이 아니라 지혜를 써야 하고 눈물이 아니라 법을 사용해야 한단다. 아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전시품을 가리키며 앳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거 진짜 예쁘다. 나는 아이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진열장 중앙에 조용히 전시된 하나의 병이었다. 바로 송 관장님께서 나를 위해 구워주신 그 고려 상감청자
연화모란문 병이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어떤 거래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다. 그것은 한 거짓말의 시작이었지만 결국 진실의 귀환을 증명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또 곁에 있는 아들을 보았다.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가 피어났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우리 모자 위에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나의 질서는 다시 세워졌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